네, 안녕하십니까. VM웨어 탄주팀의 이정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소개 받으셨듯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의 디자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측면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요구가 되고 있는 이런 되게 빠른 그런 스피드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의 어떤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팔로우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의 고려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꾼다고 했을 때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꿀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환경들은 우리가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우리가 가상화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보면은 과거 한 15년 전에 우리가 빅 자바의 빅 DB 어떤 하나의 통짜배기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 개발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는 이렇게 빠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베네핏을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클라우드에 적합하고 클라우드의 이점을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우리 엔터프라이즈 지금 환경에 있는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합한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밸류는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도메인을 이제 나누고 이 도메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브레이크다운을 할 텐데, 이럴 때 어떤 크리테리아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고 어떤 밸류를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지는 각각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전환의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이게 빅뱅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점진적인 소멸, 즉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내서 이제 그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놀리스 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임플리멘테이션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에서 이제 또 벗어나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런칭하고 그 뒤에 이제 필요한 툴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개발적인 측면에서 코딩의 패턴에 디펜던시는 생기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런 성공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전환의 경험을 내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조직이나 다른 사내에 있는 다른 개발 조직으로 어떻게 전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키 퀘스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애플리케이션 측면의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내에는 뭐 메인프레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되게 오래됐던 뭐 배치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뭐 ESB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다 쓰는 COTS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되게 다양해서 자바도 있을 수 있고, 닷넷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노드.js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두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팩터를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어 왼쪽의 Y축에는 테크니컬 핏니스라고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적합한가를 판단을 하고, X축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를 또 X축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도도 높고 테크니컬 적합도도 높고 비즈니스 밸류도 높은 애들을 먼저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ROI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로지컬한 생각이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이런 저희 내부적으로 VMware 탄주팀에서는 앱 파운드리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앱 파운드리는 주로 이제 Y축의 테크니컬 핏니스를 이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레벨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잘 적합하구나 아니구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화두로 이제 전달을 드렸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진정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밸류는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 개발하는 거에서부터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들이 있습니다. 이 밸류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률천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팀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스몰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애자일 문화를 나는 조금 더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뮤터블 배포라든지 뭐 블루그린이라든지 까나리 배포라든지 이런 배포의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우리가 독립적인 확장성을 가져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해당하는 그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조직에 맞는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진지하게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체크박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이 체크박스에 체크하듯이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프레임워크를 내부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다음 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화면이 있죠. 이 화면에서는 보면은 현업들 그리고 개발자분들, 인프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이벤트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모두 모여서 파악을 해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고객, 상품, 혹은 결제, 혹은 카트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 카테고리라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지만은 이런 것들도 어떤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위로 올리고 어떤 걸 내리로 올리고 할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이제 오거니제이션 오너십입니다. 어떤 서비스마다의 현업팀 혹은 IT팀에서의 어떤 오너십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응당히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어떤 배포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업데이트 주기나 이런 것들이 A 서비스하고 B 서비스가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릴리즈 사이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연중 혹은 월말이라든지 이럴 때 갑자기 피크를 쳐가지고 증가한다거나 어떤 특정 API나 펑션만 많은 부분들이 불리우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가지고 다른 서비스의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에는 데이터와 트랜잭션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트랜잭션 안으로 어떤 투페이스 커밋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야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서비스로 그냥 러닝하는 것들을 보통은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의 오너십에 있어 가지고도 서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경우나 할 때는 또 데이터의 오너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싱글 페일리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서비스에 너무 많은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것들을 많이 너무 잘게 나눠 놓는다고 하면은 이걸 실제로 운영을 할 때에는 과연 이런 잘게 이렇게 나눠진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또 고민을 해야겠죠. 이 6가지 팩터를 고루고루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도메인 그리고 서비스 캔디데이트를 도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DDD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투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즉 사업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터미놀로지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정의하고 현업과 개발자 간의 이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그런 액티비티로 보통 이런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워크숍을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도메인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스티키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 캔디데이트를 도출을 해내고 그 서비스 캔디데이트들 간의 통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초록색 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싱크로너스하게 이제 비동기 통신을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파란색으로 중간에 되어 있는 것들은 큐가 지금 위치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큐를 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동기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싱크로너스, 즉 동기화된 통신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 간의 어떤 아키텍처를 도출한 뒤에 하나하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떤 API들을 가지게 되고, 이 API들이 소모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이고, 이 API하고 연동되어 있는 UI는 무엇인지를 하나의 서비스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기본 설계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스냅 E 프로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하나의 아키텍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아키텍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크리테리아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 장으로는 이제 이 전환의 방법에 있습니다. 이 전환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워터폴 그리고 빅뱅 형태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많이 생각을 했죠. 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빅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어떤 배경에는 사실 애자일이라든지, 그리고 점진적인 어떤 업데이트, 그리고 그런 되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업데이트, 이런 사상들이 뒤에는 이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하고 완전히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진적인 소멸이라는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영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목 졸라 뭐 죽이기 뭐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인데, 조금씩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보통 이제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정 무화과 나무과는 이런 어떤 큰 나무에 기생을 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파릇파릇한 잎이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숙주나무, 즉 원통으로 되어 있는 이 나무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휘감아 가면서 이제 목 졸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휘어싸 가지고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있던 원통 나무는 이제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들이 이제 그 겉을 다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소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하고 많이 닮아서, 이 무화과 나무가 스트랭글링 하듯이 이제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권고를 많이 드리고, 이제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론도 정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표준이나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CQRS 패턴, 뭐 이벤트 드리븐, 메시징 큐, 안티 커럽션 레이어, 그리고 사가 패턴, 이런 멀티 트랜잭션을 위한 여러 가지 패턴들, 그리고 비동기 통신을 위한 패턴들, 그리고 CQRS라고 하는 부분들, 이벤트 소싱, 이런 여러 가지 임플리멘테이션 패턴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재화된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어떤 에코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포인트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크리테리아가 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에코시스템들,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라든지 에코시스템들을 사용할 때 우리 실제 코딩 패턴에는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스프링 클라우드의 메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스티오의 어떤 네트워크 메쉬를 사용하느냐,
따라서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런 트래픽 컨트롤이나 어떤 룰 같은 경우를 다 이제 플랫폼에서 컨트롤하는 반면에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자유도를 더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의 장단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활용할 것이냐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러한 성공적인 이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팅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경험을 다른 개발 조직으로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토픽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VMware 탄주팀 내에서는 이런 여러 이제 전환한 그런 프랙티스들을 바탕으로 이런 쿡북이라고 하는 요리책을 만들고 그 안에 레시피를 두어 가지고 위키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 페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이나 툴들 그리고 이런 택틱들 같은 경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전파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폴리네이션 모드라고 해 가지고 한국말로 하면은 수분입니다, 수분. 그러니까 우리가 꽃가루가 다른 꽃을 만나 가지고 서로 이제 수분이 되듯이 우리도 어떤 코어 팀이 있으면은 그 코어 팀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이크로 서비스 코어 팀 시드 팀이 되어 가지고 몇 건의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서비스를 하다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팀이 그 팀과 페어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중에 시드 팀 중에 또 일부가 또 가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파하는 점진적인 전파 방식을 보통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어 적어도 이때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 전파를 받는 사람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스킬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 가지고 그 문화에 묻힌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방법론을 따라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야지만 이 방법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곱 번째 전파하는 스케일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개의 제가 화두를 던진 것들을 이렇게 3가지 그룹 정도로 묶어 가지고 저니 내비게이터, 앱 내비게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VMware 탄주팀에서 이런 오퍼링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느냐를 선택하기 위한 저니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했으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분석하고 설계하고 임플리멘테이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실제로 전환하는 데를 저니를 같이 해드리는 두 번째 앱 내비게이터 저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요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아래쪽에 그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모던 플랫폼 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쪽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필요한 한 4가지 정도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as a product, 보통 PAAP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플랫폼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의 그냥 상용 소프트웨어 어떤 뭐 그래픽 디자인 툴 이런 걸 사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은 한번 도입해 가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적으로 오가닉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즉 계속적으로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플랫폼을 계속 이볼브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화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팀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플랫폼 팀의 어떤 목표에 따른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필요한 역량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런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 위에 어떤 에코시스템들을 엮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많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호스팅하기 위한 플랫폼 팀의 전략에 대한 고민들, 이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고민에 있어 가지고, 즉 플랫폼에서 프로덕트 사상, 즉 이 하나의 플랫폼이 한 번 도입해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플랫폼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 플랫폼의 사상과 어떤 기능들을 고객들한테 에듀케이트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객은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되는 거죠. 그 개발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피처들이나 요구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전담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밸런스드 플랫폼 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드 플랫폼 팀은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의 주변에 이 플랫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즉 플랫폼 매니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의 기능들을 이제 더 고도화시키고 고객의 니즈를, 개발자의 니즈를 발굴하는 디자이너, 즉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와 PM, 요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플랫폼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요. 쿠버네티스 기 플랫폼 위에다가 어떤 툴을 선택하고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위한 플랫폼 팀의 전략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잘 쓰게 하는 게 우리 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 팀은 여기에 있지만은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팀이 결국엔 쿠버네티스를 잘 쓰게 되어 가지고 so what?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아웃컴을 더 쉽게 이뤄내거나 더 저렴하게 이뤄내거나 더 빠르게 이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물음표를 더 고민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시각을 조금 더 변경해서 본다면은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선택의 초이스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게 CNCF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안에 재단에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속해져 있는 회사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를 둘러싸고 있는 에코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여기서 일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가져와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플랫폼 팀에서는 뭐 스토리지 인티그레이션, 컨테이너 네트워킹, 뭐 라우팅,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시큐리티,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고, 개발자의 측면에서는 개발하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빌드할 것인지, 패키징할 것인지, 배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이런 애자일 방법론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어떤 롤이 필요하고 어떤 어 디자인 패턴들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할 것이냐, 디자인 띵킹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즈니스 아웃컴을 추구할 수 있도록 플랫폼 팀과 개발팀이 함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화두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런 역량 강화, 팀의 구성, 이런 플랫폼 팀에 대한 부분들은 플랫폼 도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VMware 탄주팀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이런 화두에 대해서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플랫폼 도조, 즉 역량 강화와 플랫폼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 부분,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플랫폼 도조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팀과 그리고 VMware 탄주팀이 1대 1로 매핑이 되어 가지고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역량 강화하는 것들을 극대화시켜 드리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번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픈 소스들을 코디네이션하고 그걸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와 그리고 실제 아웃컴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공해 드리는 쿠버네티스 집중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쿠버네티스에서도 이런 VMware 탄주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한 역량 강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즉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플랫폼 단에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총 11가지 정도의 이 고려사항을 이제 한번 전의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VMware 탄주팀이 들어가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과 이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션은 저희 탄주팀의 신혜연 이사님께서 빌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